반갑습니다. 시사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일산에 왔습니다. 자,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고요. 예, 자 오늘 우리 박진영 교수님하고 우리 장철영 전 청와대 행정관, 네, 그죠? 예, 반갑습니다. 자, 고향 우리 일산 고향 우리 민주당원 분들하고 간담회 티타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준비를 다 해놓고 방송을.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인사 한번 먼저 예, 우리 박진영 교수님. 저도 뭐 실시간으로 왔다는 흔적을 네. 남기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네. 기능 조작 미습으로 아웃됐습니다. 조금 이따 하시고. 네, 현재 인사하시죠. 저기 그전에는 김포 JYP 그랬는데 요즘은 한강 하류 JYP. 한강 하류. 왜냐면은 그 최근에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네. 김포 편입 문제 관련돼서 네. 고향 파주 김포에 대해서 메가시티 전략을 이미 5년 전에 주장했던. 네, 그래서 그렇죠. 김포 하류 JYP 박진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가지고 오셨구나. 네. 네, 서울시 김포구 전문 우리 JYP입니다. 자, 우리 장철영 전 청와대 행정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일산 서구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산 서구에서 우리 새 아이 아빠이기도 하고 일산에 있는 주민들에게 앞으로는 이 새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도시를 다시 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오늘 방송을 시작할 텐데요. 실시간으로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도 나중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서울의 소리에서 체계바라의 노래 방송을 하고 왔는데 그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서울시 김포구,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 박진영 교수님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어차피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장철영 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건 네네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서울시가 이천에 쓰레기 매립장 그렇죠. 지금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김포를 하는 거는 지금 선거 전략의 어떤 프레임으로 자기들이 예전에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한번 이겨보는 그 습관으로 그렇죠. 인해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건데 프레임을 잘못 잡고요. 네.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김포시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국민의힘에 농락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김포 시민들은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뛰는 게 또 하는 것 같은데. 또 해야지. 이게 다른 방송이에요. 그 분당이 네, 서울의 변두리 지역보다 집값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네. 자기 도시의 중심이 제일 높은 거예요. 서울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가 되는 김포. 반대로 김포라는 자족 도시 내에서 김포의 핵심 지역 어디가 집값이 높을까요? 당연히 김포가 집값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를 만들 때요, 도심이 있으면 부심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발축을 만들고 개발축에 사실은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이 개발축 이론의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변방이 되고 선으로서 서울만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자기 내에 도심이 형성되지 않아서 집값이 종합적으로 높아지지 않고요, 여기에 근접한 지역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의 꼬리가 되겠느냐, 뱀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로 편입이 된다고 해서 김포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여기에 뭐 대해서, 김포 예산이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2조 정도 되는데 구로 들어가면요, 제 생각에는 8천 예.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절반 이하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은 도심을 새로 만들기 위한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요. 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시구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특광역시의 구청은 인허가권과 인사권 외에는 도시개발 사업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김포, 서울과 김포를 이렇게 연결한다고 하면 사실 뭐 광명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사실 여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장철영 행정관, 전 행정관님이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예,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요. 뭐 언론에서는 지금 메가시티 구성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중국 베이징도 메가시티 준비하고 있다. 못 사는 나라들이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장기화하기 위해서 메가시티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독일만 가도 프랑크푸르트라든가 다 달라요. 그렇죠. 다르게 그 메가시티 우리나라 지금 경남의 메가시티 이야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불경을 같이 합치자. 네. 이건 지방의 분권 지역 자치를 살리기 위한 부분과 지역에 그 서울에 집중되는 것을 분리시키고 지역 발전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서울에 몰리게 되면 이건 도시 국가만 되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가능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엄연한 대한민국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태어나서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해 나갈 수 특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한다. 이게 듣도 못한 네. 이야기고요. 그거는 오히려 서울에 사람들이 적으면 지금 인구 좀 빠져나가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비싸고 교통이 아무리 좋더라도 거기 위해서는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는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인구를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 죽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우선순위에서도 보면 예. 김포가 아니라 사실은 편입을 하게 된다면 광명이 더 서울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죠? 고향도 저기 덕양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 붙어 있어요. 예,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김포가 나온 게 정말 황당하다는 것이고. 그 가만 보니까 작년 1월 달에 어떤 분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수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이 되도록 빠진거도 들어보고 요러더라고요. 성대모사 잘하네. 하늘이 뻥 뚫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누구인 건의인지 누구인 천공인지 참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냥 김포 문제는 예.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건폐장과 관계없이 예. 보호소를 연장하겠다는 것을 확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꼼수 부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메가시티 제가 이제 그 사업 담당자였습니다. 초광역 담당자였고. 책 하나씩 주세요. 네, 제가 쓴 책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혁신의 법칙. 여기 18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지금 서울 중심의 메가시티는 실패한 도쿄 노처럼 될 수 있다. 도쿄가 메가시티 전략을 해서 우리처럼 광역철도망을 다 녹화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빨대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쇼핑하지 않고요. 모두 다 서울 시내에 쇼핑하러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성도시들은 유령도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초광역 중에 도쿄 방식의 방사형 메가시티 전략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장철영 국장님도 말씀 잘하셨는데 파리가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파리 인구 400만이에요. 지금 서울 인구 1000만이에요. 그렇죠. 이미 서울은 메가시티예요. 그렇죠. 메가시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이름을 들이댈 정도로 제가 알기로 세계 경제권에서 뉴욕, 도쿄, 상해, 서울이 4대 메가시티예요. 이미 메가시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수도권 전체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심 형성이 안 돼가지고 광명이든 고양이든 모든 도시들이 서울의 선으로 연결되는 자기 도시 개념이 없이 서울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중앙집권화가 수도권 내에서도 더 강화돼서 수도권 내의 불균형 발전이 더 심화됩니다.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주장하셨던 김두관 의원하고 여기 그 파주의 이름 뭐지 윤우덕 선배한테 제가 제안했던 게 고양, 김포, 파주 세 개를 합쳐서 평화 혁신 도시를 만들어라. 이 세 개의 도시는요 남북 접경지가 있어가지고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못 오게 하잖아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균형발전 특별법과 그 다음에 저기 남북 접경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파주 LCD예요. 원래는 이 수도권에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추가로 공장을 못 짓습니다. 근데 접경지역은 접경지라고 해서 재산권 침해라든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대기업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접경지 특별법이고 남북균형발전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시 세 개 도를 합치면은 시를 합치면은 인구가 한 230만 되죠. 제가 확인해 봤는데 김포 예산이 2조, 파주 예산이 2조 가까이 됩니다. 고양 예산이 한 3조 5천 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 6, 7조 이상 6, 7초에다가 되겠네요. 이걸 특별법을 만들면은 또 이 예산 지원. 특별 예산 지원 예산들 균투 계획 한 5천억 가까이 당장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법 예산 지원되고 남북적경지법에 의한 예산 지원되고 한 1조 5천 정도 되면 8조 정도 되면은 도시 전체를 새롭게 세 개를 남북 하구에 한강 하구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옛날과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공장 지어야 돼요. 공장 지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공장 지으면은 오염물질 나오고 뭐 말썽 많았잖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 팩토리가 돼가지고 집적화시켜서 국가 산단이 들어오면 오염물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만드는 산업 이제 대한민국이 하지 않잖아요. 지금 고향에도 접경지 쪽에 가면은 공장들 있죠. 이쪽 서울 쪽에는 공장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접경지 법에 의해 가지고 접경지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서울 쪽으로는 못 지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은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일연수원, 그다음 통일교육원, 통일자 들어가는 것들 남북 접경지 혁신도시로 다 오면 됩니다. 그 외에 122개 공기업 이전해야 되는 것들 중에 서울 시내에서 8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30% 정도만 이 고양, 파주, 김포 합친 도시에 온다. 그러면은 핵심 발전 동력이 우리 흔히 앵커 기업이라고 합니다. 앵커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자체 발전 동력이 생겨요. 물론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지만 자체 발전 동력이 생기면 그건 역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불가한 얘기를 그냥 선거용으로 띄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팩트에 만약에 같이 동조를 하고 거기 대응을 자꾸 하게 되면 그 프레임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하시죠. 그 프레임에 빠지면 절대 안 되고요. 놀아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쓰레기 매립장 하려고 한다. 그냥 쓰레기로 가야 돼요. 정확하네. 쓰레기로 가고 여기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그 프레임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얘네들의 전략에 그 쓰레기 전략에 빠지는 겁니다. 자, 쓰레기는 쓰레기로. 그렇죠. 네, 쓰레기는 쓰레기로. 그냥 거기서 끝. 좋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얘기는 이 정도로 하시고. 요런데 하나는 보태야 돼요. 하세요. 이제까지 민주당 시장이든 국민의힘 시장이든 어떤 시장도 고향에 공장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무도 안 했죠.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산업정책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고향도 북부 쪽은 남북 접경 지역입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또 많은 당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얘기이실 것 같습니다. 왜 당내 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또 김은경 혁신위가 내놓은 안도 있고 내년 총선 전에 어떤 이 대의원제 문제라든지 공천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당원 단체들 또 외부 단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왜 당내에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공천 과정이 또 예비 출마자를 1차적으로 선별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좀 두 분한테 좀 묻고 싶고요. 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혁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 당원들이 봤을 때 좀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철영님.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 내 현안들이 되게 많았는데 대의원제 혁신안 이제 혁신위원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부분이 쉽게 말해서 이 윤 정부와 국힘에 의해서 우리가 농락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보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시간 건의로드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좀 그 윤석열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지금 그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또 외국 가서 또 사고 치는 거 이거 다 보완하기 위해서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서 벗어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는 우리가 뭉쳐서 나가야 될 혁신안이 나가야 될 길이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혁신안이 결선 투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3인 이상, 그렇죠. 3인 이상 할 때. 그러니까 3인이건 2인이 결선해가지고 만약에 50% 안 넣으면 계속 해야죠. 50% 안 넣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후보로 지칭할 수 있겠습니까? 결선 투표제. 예, 근데 이 결선 투표제가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당이 권리당원이 예전에 1,000만 명도 100만 명도 안 됐을 때는 참 그러네. 근데 지금 200만 명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후보들한테도 조금씩만 저렴하게 좀 내면 충분한 결선 투표제는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에 혁신안이 빨리 이제는 당원들이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면 같이 그 부분에 동참을 해줘야 되고 혁신안이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소수에 의해서 당이 움직였다면 혁신안은 당원들에 의해서 당이 움직여야 된다는 게 혁신안입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소통을 하면서 무엇이 틀린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왜 맞는지도 이야기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혁신위한테도 얘기했지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혁신안 통과됐습니다라고 하기에 그 왜 유튜브로 공개 안 하니까 국민들 당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공개해라. 그래야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지 뭐가 고쳐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판단 미스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몇 명 뭐 교수들 탁상 공론 잘하는 분들이 모여서 아 우리는 난상 토론했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자기네들끼리 하는 그들만 위가 되는 거죠. 당원들은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예. 그리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지역위원장들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이제 당원 명부 열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실 문자 몇 통 보내도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것인데 도전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안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당원분들이 당원 명부를 제공해라. 공정한 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안 돼?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 많아서 제가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과 그 정무직 당직자들이 저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천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이야기를 대답 안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혁신이 안 되는 이유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서 그래요. 그게 다 기득권이에요. 아,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서. 이 국회의원 때문에 혁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전문가가 정리한 여야 모두 혁신위가 안 되는 5가지 이유. 1. 정치도 업종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다. 그러니까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혁신안 내놓아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2번째, 혁신 대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 민주당 혁신위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혁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인 처방전이 아니라 결국은 당원민주주의 대의원제 폐지라든가 당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제도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지? 국민들, 당원들의 의견을 왜 반영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혁신위원회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분간을 못 하더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말하기 난처한데 그러면 민주당의 친명 의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친명이요? 민주당의 친명 국회의원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저는 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정성호 의원 친명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성향이 특정 과일과 가까워요. 네. 또 이러지 마세요. 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친합니다. 아주 친한. 제가 그 양주까지 그 뭐지 7호선 연장하는 거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있을 때 그거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 그렇습니까? 내 말이. 형님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예. 저기 그리고 또 뭐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남국이 딸랑 하나 있었다고 봐요. 찬대형 뭐 친명 맞습니다. 친명 맞는데 찬대형 뭘 알아 진짜 착하기만 하지. 착하기만 하지. 착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결국은 악역이 있어야 되거든. 그걸 세게 밀고 나갈 악역이. 김병기 의원 정도. 김병기 의원. 실력도 있고 강단도 있는 사람 정도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69명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밀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예, 민주당의 사무총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뭐 이제 나중에 선거가 되면 이제 전략기획위원장도 그 역할이 심의위원장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요.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관장하는 위치인데, 그리고 또 선거가 되면 이제 총선 공천 이런 것들을 관장하게 될 텐데 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말이죠. 뭐 저는 특히 그 지금 사무총장님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김병기 의원 얘기 나오니까 김병기 의원 같은 사람이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치 당무가 다 똑같은데 일단
명분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인 거예요. 김병기 의원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당의 경험이 오랫동안 이 축적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네. 역으로 이제 현재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5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혁신의 대상이다. 표현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를 잘하더라도 과연 그 실무를 명분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당원이 네.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당원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당원이 당을 뒤집어 엎어야죠. 그렇죠. 당원의 권한을 세지게 하기 위해서는 당원의 목소리를 계속 높여주셔야 되고 그 혁신안 개혁 문제도 저도 이제 당원이기 때문에 혁신안들 같이 이야기 나오면 같이 이야기하고 검찰 우리가 탄핵했을 때 우리 당원들이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당원에 의해서 움직였던 거고 성공도 해봤고 그 다음에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몇몇 의원들이 나가라 이거를 그만둬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렇죠. 당원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민주당 당원으로 오셨으면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정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면 힘들다 포기하는 순간 이제 민주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말 진보적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민주당이 진보입니까? 보수라 하죠. 그렇죠. 그렇게 위해 그걸 막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되고 같이 당원들이 언론 통하지 않고 지금 유튜브라든가 여러 소통장에서 그런 개혁안을 이야기하고 그 부분이 의원들한테 전달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개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제 개딸 강성 지지자 프레임으로 지금 이렇게 나누잖아요. 갈라치기죠, 쉽게 말해서. 사실은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이제까지 지탱해 왔고 바꿔왔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 이슈를 움직였단 말이죠. 지난번에 박진영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선거에서 이 캐스팅 보트, 캐스팅 보트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을 찍든지 저쪽을 찍든지 다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투표장에 나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정말 2, 3% 정도가 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정적인 지지자들을 개딸, 강성 지지자, 뭐 심지어 어떤 의원은 뭐 훌리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예 그냥 그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저쪽 동네에서도 야 너 개딸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심각하다. 라고 봅니다. 당원들한테 참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민주당 당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민주당 당원 진짜 힘들어요. 안 되죠. 어차피 힘든 건데 이미 시작을 해서 어쩔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청원을 해도 5만을 해도 별 답이 없고 사실 청원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고도 이제 사실 솔직히 좀 미안한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그 뭐지 맨날 회의하시는 분들 아침에 모여서 최고의 그분 죄송해요. 좀 긴장이 나가요. 네. 최고 의원님들한테 집중적으로 뭔가 요구할까요? 뭔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최고회의 할 때 당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10분만 달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러고 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씨 짜증나 이래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보면 월수금 볼 때마다 하고 싶은데 뭔가 이야기 좀 건의해보고 싶은데 저게 아닌데 헛다리 잡았을 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리고 국회라고 또 올바르진 않거든요. 맞아요. 최고위에서 우리가 이제 국민청원센터가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최소한 5만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위에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그걸 자기들이 선별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답변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더라도 사실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정치의 효능감을 못 느낀다 이런 것 같아요. 자, 민주당이 그래도 이제까지 이런 게 있어 할 정도로 안 했다가 가장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검사 탄핵이에요. 검사 탄핵을 이제 상설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최근에는
한 명의 검사를 탄핵을 했고 최근에는 또 뭐 이정석 검사라든지 손준성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검사 탄핵 법안을 추진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당원들의 효능감을 좀 올릴 수 있는, 고양시킬 수 있는, 여기가 고양이죠. 예,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아까들이 좋겠어요. 저기 하늘에 빵꾸 난 알았어, 사람 이야기 알았어, 한번 하세요. 성대모사 한번 하세요. 예. 자, 정치적으로 가면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국민의 통쾌함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검사 탄핵하면 그때 탄핵했을 때 통쾌함을 느꼈지만 그 다음에 또 하겠냐라는 의문이 퀘스천 마크더래요. 그 99만 원 검찰 3명 왜 안 해요? 그렇죠. 왜 이런 상식적인 거를 잣대로 자기네들끼리 편 가르고 자기네들끼리는 검찰은 절대 구속도 안 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지금 국민들은 이 잘못 뽑았는 것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못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169명이면 해야 됩니다. 그냥 하고 법안 문제 고쳐 나가면서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안은 여태까지 지금 4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또 기다리라고요? 곧 끝나는데 하세요. 그냥 탄핵하시고 그렇죠. 네. 법안은 자기들이 못하면 22대 넘기시든가 그걸 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그럼 22대 넘기겠다. 대신 탄핵을 시키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김용민 의원이 검사 탄핵 법안을 최초로 이제 발의를 하고 이제 민주당의 탄핵은 100명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 100명을 못 채웠잖아요. 예, 그래서 한 60명, 뭐 70명 하다가 결국은 많은 당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검사도 우리가 탄핵할 수 있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예, 그 정도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수년 전에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쉬운 검찰개혁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하거나 어떻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처음 이제 한 명의 검사를 탄핵을 하게 된 것인데 탄핵을 하면 당장 직무정지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우리 정치적인 효능감을 우리 당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참 말하기 참 어려워요. 제가 사실 국회의원들보다도 당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역시 나는 공천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는 건데 네.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네. 우리 친명당원 하면 안 돼요. 친명당원이 아니라 개혁당원하고 혁신당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친명당원이라서 잘 안 되는 측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뭐 저기 가결파들 비판하고 축출해야 된다, 색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셔도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현재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친명이라고 이야기 되더라도 왜 우리는 그냥 친명당원이 아니라 민주당을 혁신해서 집권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득권이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부에도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당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고 당의 주요 정무직 자리를 장악하고 있고 집행권을 갖고 있잖아요. 청원했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합니까? 사무처 총괄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안 하잖아요. 그죠? 공천 못 받겠다.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혁신이에요. 맞아요. 혁신이라는 게 네. 친낙을 몰아내고 친명이 되는 것이 혁신이 아니라 그렇죠. 당이 민주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거 집권할 수 있는 수준의 훌륭한 정당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비판도 서심없이 하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검사 탄핵 부분도 제가 네. 솔직한 이야기 드릴게요. 민주당이 변호사 너무 많아서 그래요. 변호사 너무 많아서 그래요. 검사 탄핵에 이중 플레이 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대부분 법조인들이에요. 그렇죠. 저 이름은 검명할 수 없겠는데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 믿지 마세요. 다 한 통속이에요. 검찰 독재가 성립하려면 손바닥 누가 마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기소하면 판결을 거기에 근거해서 때려줘야지 검찰 독재가 될 거 아닙니까? 판사도 똑같은 공범자들이에요. 대다수가. 민주당의 법조인들이 40명이에요. 역대 최대 숫자예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타겟이 될까봐 뭐 캐비넷이라고 하죠. 본인이 타겟이 될까봐 숨죽이고 있는 법사위 율사 출신들이 많다. 민주당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법사위에서도 법조하고 관련 없는 김우겸이 제일 잘 싸우잖아요. 그렇죠. 법조인들 중에 잘 싸우는 사람 누구 있어요? 김용민 외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국회 상임위도 잘못됐는 게 예. 마지막에 왜 법사위에서 각 상임위를 판단합니까? 이제 자부심 체계자부. 체계자부 심사권이 체계자부 있으니까 심사권. 넘어와서 이제 체계자부 심사권을 가지고 이제 이게 체계자부 심사권이 뭔가 하면은 상임위에서 만든 법이 현행 법률 체계라든가 헌법과 부딪히는가 안 부딪히는가 헌법재판소 하위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 입법기관에서 법안을 낼 때 다 예.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충돌되는 부분 다 정리해서 내거든요. 하죠. 그리고 소위를 통해서 또 그렇죠. 올라오고 다 하니까. 몇 번에 걸쳐서 다 결정을 네. 하면 그게 또 한 번 더 법사위에 간다는 게 법사위원장이 여야 서로 누가 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결정하는데 이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입법부잖아요. 입법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입법부에서 입법권. 제가 이거를 입법권에 헌법 강의할 때마다 늘 하는 건데 국회는 절대 입법부 아닙니다. 국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입법권이라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입법부라고 하니까 변호사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법의 85%가 정부 입법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입법도 대부분이 정부에서 주는 거 이익 집단에 주는 거 뺏겨서 내요. 솔직히 국회 입법이 정부 입법보다 많았던 게 17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법률가가 들어가면은 입법부니까 잘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국회는 대의기관입니다. 명확하게 네. 말씀드려서. 그리고 또 제가 잘 말씀드린 게 상권분립 그러니까 국회 행정부 재판부가 33.3%씩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많죠. 헌법의 대다수가 국회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넘버원인 겁니다. 국회 권한이 제일 막강한 거고 권한이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지 똑같이 동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는 입법부에도 간섭할 수 있는 거고 한동훈이 헛소리 하잖아요. 국회가 입법부에 국회 원래 입법부에 간섭하라고 만든 거예요. 행정부에 간섭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체계자구 심사권에서 대해서 조금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이 이제 제대로 된 문구로 되어 있는지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은 없는지 그걸 심사하는 거예요. 근데 법사위 위원들이 그걸 알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모든 상임위에 상황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개월 전에 우리 또 당원 여러분들도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했잖아요. 기간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180일에서 뭐 90일인가. 아니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바보지다는 게 네. 자 법사위 넘겨줄 때 조건으로 그런 게 법사위하고 사법위하고 나누기로 했잖아요. 네. 그게 합의안이란 말이야. 자. 그게 안 지켜지면은 법사위 다시 뺏어와도 되는 거예요. 네, 공천받기 어려운 JYP였습니다. 예. 제가 좀 지켜줘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또 참여하신 분들, 우리 당원 여러분들 질문 한두 가지 정도만 받아보겠습니다. 많이 하셔도 돼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보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말씀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고양시에서 시민운동을 하는데 네네. 제가 이렇게 밀접하게 이제 시민운동하면서 그 시의원들의 어떤 행동이나 내지는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요 근래에 가장 크게 문제 느낀 점이 이제 후보님도 혹시 지역위원장이 되시거나 하면은 시의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도 당원들이 이렇게 전부 투표를 위해서 국회의원 그 지역 국회의원을 뽑지는 않잖아요. 여기 이제 고양시는 저기 뭐 저 전략공천은 그냥 낙하산처럼 내려온 지역이거든요.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적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시의원들도 그 지역에 당원들이 있잖아요. 시의원 그 당원들한테 물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당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 중앙 집중화된 논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논의한 것도 어떻게 보면 후보자 그 도전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뭐 결선 투표제나 내지는 그렇죠. 반영돼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된 이제 국민 어떤 기득권이 되면은 지방자치에 관련돼서는 절대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모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전부 배제하고 본인들이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분들을 데려와서 시의원 다 공천을 했거든요. 네, 이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지역 일이 안 돼요. 왜냐면 그분들이 바라보는 거는 지역위원장이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이 부분을 제가 논의한 적은 없어요. 예, 우리 선생님께서 지역위원장의 과당 권한, 전횡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이 있느냐 이런 질문하셨어요. 어느 분이 답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하십시오. 말 예. 많이 했잖아. 공천 못 받았고. 네.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지방자치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데 네.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은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뽑는 게 아니다. 그걸 왜 당으로 하느냐. 당을 없애자겠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정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역 우리가 지방 정치를 지역 분권해가지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의 정치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지방 정치 제도가 이 오히려 중앙 정치로 가고 있는 거죠. 잘못된 정치 방향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서울시 구의원이 있겠지만 이분들은 지역위원장이 뽑을 수 있는 권한을 폐쇄를 시켜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막아야 됩니다. 원천 봉쇄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출마자들이 지역위원장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에 지역위원장 되면 안 됩니다. 지역위원장은 거기에서 정말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움직일 수 있고 출마 안 하겠다라는 사람이 지역위원장이 돼야 되고 정말 거기서 일하고 국회 입법부에서 일할 사람, 다음에 지역에 일할 사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역 당원들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처음부터 기본이 잘못돼 버린 거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이라고 지역위원장 안 줬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 모델이잖아요. 예. 그걸 제가 그때 설계했었어요. 예. 이걸 당조직 정말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없어서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면 기득권이 싫거든요. 왜냐면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시켜서 뒷주머니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군요. 자,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이거는 박진영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보통 이렇게 그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 그 출마자들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1차적으로 서류 심사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탈락을 시키고 또 경선에 붙이고 합니까? 뭐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아이씨. 그렇게 뭐 이제 최소한의 기준은 정하는데요. 네. 아 금방 이제 우리 지방의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지방의원 공천권은 광역시도당에 있거든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이제 100% 반영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고향 같은 경우는 불교부 단체잖아요. 지방 교부세 안 받잖아요. 근데도 무슨 예산 따와서 뭐 했다고 플랜카드 붙여놓는 거야. 이거는 조금 똑똑한 고향 시민이 보면 이건 코미디야 코미디. 고향에는 예산 안 줘요. 그거. 불교부 단체인데 잘 사는 도시인데. 성남도 마찬가지. 아, 성남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게 사실 그게 도의원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국회의원이 뺏어서 하고 지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국회의원들은 나라 일하는 거예요. 중앙 정치하는 지역구는 그냥 선출 단위일 뿐이에요. 생활 정치는 지방의원들이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일단 광역시도당이 원칙대로 공천권을 100% 행사해야 되고 최소한 시험 쳐야 된다고 봐요. 이준석이다. 아니 시험 치라고. 저는 국회의원도 최소한 시험 쳐야 된다고 보고 네. 너무 수준 이하의 의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최소한 시험 쳐서 그 카트라인 옛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혹시 70 가까이 되신 분 옛날 그 본고사 있던 시절 본고사 세대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비고사 본고사. 그래서 예비고사 통과하면은 그 다음부터 당원들하고 토론회 거쳐가지고 토론회 몇 회 이상 해서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는 구조.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이거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선생님들이. 부정 생길 거예요. 그래. 아니, 최소한의 시험을 쳐요. 국회의원들도 최소한 시험을 쳐야 돼. 지금 오늘 이제 김포 이거 우리 편입 이런 이야기했는데 예. 이런 법규 문제, 예산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260명은 되는 거예요. 몰라요. 기초단체장 경우 해본 사람은 알고 나머지 아무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국회의원들 이미 공부하고 들어와야지. 왜 국민 예산 받을 지가 공부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심사에서 통과가 돼서 경선에 붙으면 최소한 당원들이 선별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하면 최소한 2번 정도는 그 후보들 간에 토론을 하게 해라. 얼마든지 지역당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당의 민서유라든지 경기도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상당히 활발한 그 콘텐츠도 올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당 유튜브를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에 무조건 2번 정도의 토론을 하게 해서 이번에 현역 국회의원은 누구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 당원들이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기 지방의원 이야기 제가 하나 좀 보태자면요. 네.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제일 위협하는 게 선관위예요. 선관위가 외국 제가 농담 비슷하게 방송에서 이야기잖아요. 프랑스 선관위원장을 문 똑똑 뜯으니까 누구세요? 그래서 I'm from Korea. 자기 선관위원장이래. 그래서 만났어요. 직원이 20명이에요. 우리나라 수천 명이에요. 비대하죠. 그게 뭔가 하면은 선관위가 법적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못하게 해요. 정당에서. 법적으로 못하게 돼. 시민 교육 못하게 돼 있어요. 선관위의 규제가 너무 심한 그래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당원 교육 깊이 있게 내실 있게 안 되잖아요. 당원 교육을 통해서 지방의원이 될 만한 예결산 문제라든가 윤리의식 교육이라든가 전문성 교육 못 하잖아요. 외국에는 정당에서 그런 거 다 해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왜 못하는가 하면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늘 선관위 없애야 된다. 개헌하면 선관위 없애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수준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의원들은 뭐 이제 이게 또 차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농담이니까 가능하면은 시민단체 출신들이라든가 시민운동 경험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이 조직사회 공직 경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본을 해요. 근데 우리 정당 구조가 당원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역위원장한테 충성하는 사람 꼽아버리잖아요. 그럼 뭐야? 조직관리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조직관리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지방자치가 바뀌어야지 국회의원 바뀐다고 해서 고양시 좋아지잖아요. 시장이 바뀌고 시의원이 바뀌어야지 고양시가 좋아져요. 그렇군요.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네. 이제 자꾸 농담처럼 공천 못 받으실 거라고. 그럴 가능성이 네. 높아요. 아니 근데 저희는 180석이라는 걸 경험했는데 그 네. 구성원에 따라서 180석이 얼마나 무력한지 이미 경험했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 구성으로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큰일 없으면 다수당이 될 텐데 그렇게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 계신 장철영 행정사님이랑 저희 JYP가 꼭 당선이 돼서 국회에 가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이제 그 방법이 뭐냐 어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실 저희도 이제 들어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건 저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사실은 파워가 있는 거고 그분들이 사실 친이고 개혁적이라고 자의반 탈반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맨날 플랜카를 들고 그러니까 시켜라? 뭘 해야 그건 될까요?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 한 명을 탄핵하세요. 친명이라고 이름은 걸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한 사람을 진짜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은 탄핵하는 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간 선거처럼 제가 당원들한테 이제 지역에 돌면서 당원들은 왜 불출마 못하는데, 서명이라도 하든지. 이야기하느냐 막 하실 때 2년 내지 1년마다 중간 평가를 해야 된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에서 정말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자 당원들한테. 왜냐하면 당원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빨리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일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제도가 좋다고 하고 이상적이고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실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명운동에서 언론에 내버리세요. 누구 친구의원 친명이라고 뽑아줬는데 대표 제대로 보위하지도 못하고 혁신도 하지 않는다. 저 사람 이제 그만해. 그러면서 서명해가지고 언론에 던져버리세요. 그게 예를 가장 들어서. 설득력이 있을까요? 현실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실무자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규정을 만들었어요. 단체장 평가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자리 떠나면은 그게 위안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 공개해버렸잖아. 언론에 공개해버리면 그 기록이 남아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눈치를 보내서. 그리고 예예 하십시오.
조금 크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총선이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 당원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이번 총선에 어느 분들이 나오시느냐, 예비 후보자들이 어느 분들이 나오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볼 때 이 정도 기준은 넘어야 된다. 그런 뭐 선별 기준이라든지 있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박진영 교수님 지금 소문이 무성하거든요. 어떤 공천 안 된다는 소문요? 서구 탈락한다. 네, 뭐 고향 갑을 병정 뭐 심지어는 파주까지 지금 출마한다라는 목소리가 그래?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찌라시 주인공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출마를 하실 건지. 질문 내용에는 있는데, 자, 출마를 하기는 합니까? 출마를 하죠. 출마를 한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좀 부연드리면은 네. 혁신은요,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게 혁신이 아닙니다. 썩은 부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조금 아쉽다 싶은데도 멀쩡한 곳까지. 읍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혁신은 선열이 낭자하고 피가 철철 난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옛날에 그 사람이 멀쩡할 때, 정동영이 멀쩡할 때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당 총재일 때 면전에서 한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민주당 내에 그 정도로 대통령 면전에서 선열이 낭자한 혁신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자신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명이라고 하더라도 혁신에 방해가 된다면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혁신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출마자냐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투쟁성이 있어야 되고요. 정상화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지 정상화 할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 저는 행정에 대한 이해라고 봐요. 네. 행정을 이해하기, 행정사인데, 어이씨. 그러네. 얘기 다 했어요. 아니 정수순까지 당원들이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비 출마자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 구체적으로 뭐 과거의 어떤 뭐 이력이라든지 뭐 성과라든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우리 지역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 촛불 집회 정도는 나와줘야죠. 네, 최소한 촛불 집회 나와야 되고 탄핵에 대한 목소리 분명히 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윤 정부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 건지, 뭐 사우디 가가지고 뭐 카타르 가가지고 뭐 오저수지했다. 근데 뉴스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갑다 라고 이야기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 정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 던지고 그걸 대답할 줄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 거, 다른 거와 틀린 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모른다면 정치하면 안 돼요. 저를 기준으로 보여봤습니다. 고향에는 아마 2분 정도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안드린 것처럼 각 지역당에서 주관을 해서 예비 후보들에 대한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당원 외부 단체, 당원 단체들이 요구한 혁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소한 2번 정도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도대체 누가 나왔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 근데 그것조차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과하게 비판하는, 저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판할 수 없어요. 노영민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비판할 수 없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하는 한 명 잡아가지고 네. 네가 모든 책임져야 된다라고 거기다가 포화를 집중하세요. 그래서 한 명이 죽어야지 정신 차려요. 정치란 게 그래요, 현실이. 자, 저도 좋습니다. 한번 예, 질문하십시오. 이게명 대표님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요. 네. 그 이낙연의 비서가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낙연 비서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 총리 그 이낙연은 총리고 문재인 저기 대통령 시절 네네. 그 시절에 비서가 먼저 죽었잖아요. 예. 근데 그 네 명이 이재명 대표님한테 넘어왔잖아요. 아니 그 이재명 대표님한테 넘어왔잖아요. 그 네 명이 그 이낙연 총리 시절에 있던 분이 네 명이 넘어와서 이재명 대표님이 시장 시절에 있을 때 그때 비서라게 해갖고 네 명이 또 죽었잖아요. 그게 무슨 네. 말이? 그 소식은 못 들으셨고 그 이낙연 그 총리 때 비서가 그 죽었잖아요 처음에. 잘 정확하게 잘 무슨 말씀이신지. 예. 거기에 그러니까 잠시 후에 질문 문재인 받아야 될 대통령 것 같습니다. 물러나고 이낙연 이제 총리가 이제 대통령 저기로 나왔대 경선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시절에 그 이낙연 비서가 먼저 죽었잖아요. 네네. 처음에. 일단 조금 이따 마치고 질문을 그래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좀 이따 방송 후에 하시기로 하고. 그거 빼고 예? 지금 현 시절에 네. 이재명 대통령 계속 소환을 하잖아요. 이재명. 예, 대표는 계속 소환하고. 대표님을 계속 법정에 검찰이? 소환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친박계의 친 이재명과 비이재명으로 지금 갈라진 거 있잖아. 50명 정도가 비이명계로 갈라졌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예. 계속 우리 유튜브들과 함께 네. 용산 대척사람하고 어. 그것들을 지금 계속 예,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좀 해주시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일단 저희들이 네. 예, 질문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해서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 진행을 하고 이따가 말씀을 나누시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조금 분위기를 조금 이제 부드럽게. 오래 하는데요? 예, 우리 장처 티타임인데 티도 안 주고. 예, 물만 주고. 예, 물만 커피 한 잔 주고. 주십시오. 자, 우리 장철영 전 청와대 행정관님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사로 예. 아니 오늘 많이 사진도 좀 찍어주고 사진사로 많이 해봐야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분이 행정사인지 처음 알았어요. 예, 근데 예, 여기에서 또 행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장철영 행정관님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이 많을 거예요. 일전에 또 방송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시기도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또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본인을 좀 PR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2000년도에 네. 북각서에 이제 출마하시는 거 보고 네. 저도 이제 대구 출신이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외가 쪽은 외가 처가가 다 전라도지만 예. 이제 아버지가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에서 저도 태어나서 대구에서 생활했는데 네. 이제 서울에서 기자 생활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서에 이제 가시는 거 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약간 좀 뭔가 있구나. 나쁘게 말하면 똘끼가 있구나. 그렇지. 어떻게 종로를 버리고 저기 또 왜 가지? 이랬어요. 그런데 내 같으면 안 간다. 절대 안 되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지역이 지금 잘못된 거를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감정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보고 저는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외가가 전라도다 보니까 예. 자주 싸웠어요. 명절만 되면 맨날 싸웠기 때문에 저희 저 민주당 그 당시 민주당 그다음에 그 한나라당 하고 예. 관련돼서 맨날 싸웠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싸우고 외삼촌하고 싸우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북강서 너무 말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북강서에서 출마하셔가지고 떨어지는 모습 보고 그때 노사모라는 네. 모임이 이제 결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언론사에서 사실은 해직을 당했어요. 사장 비리 당하다가 해직을 당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이 4월달 딱 경기가 같이 묶여 있었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이제 해직을 당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감정이었냐면 저게 바로 가야 될 길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치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고 잘못된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때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저런 사람과 같은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서울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됐던 용기를 가지고 일했던 계기가 됐고 다시 기자생활 복귀해서 이런저런 일 하다가 기자생활 다시 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게 됐지만 사실 또 2009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또 되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했고 저도 이제 생활 자체에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2009년도에 너무 힘들어서 주위에 사진기자 선배들부터 해가지고 아는 형님들이 제가 거의 일주일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딴짓할까봐.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걱정해서 페이스북에 이제 노란 낙엽이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래 낙엽 있는 거 찍어가지고 낙엽인갑다 했는데 신고가 되는 거예요. 경찰에 오고 그리고 전화 계속 오고 니 어디냐 내 집 앞에 왔다. 형들이 진짜 집 앞에 오고 친구들이 연락 오고 니 왜 그런 우울한 얘기 적지 마라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봐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금호 회장님이 살아계셨을 때 강금호 회장님이 저한테 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면 니 이제 뭐 할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을 나는 도와주고 싶다. 나는 당신은 한 명의 정치인을 믿었지만 나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한다면 내가 사업을 해서 이분들을 도와주고 싶다. 해서 사업을 했었고요. 그럼 전국을 돌면서 정치한다 하는 사람들 출마한다 하면 도와주고 분석하고 도와줬다가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하고 나면 또 그만이더라고요. 또 네. 언제 그러냐 식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방관자의 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고요.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정치는 이것이다. 그랬군요. 우리 행정관님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남아있는 사진들 중에서 진짜 소탈한 사진, 정말 마음껏 웃는 사진, 이런 사진들을 또 직접 또 촬영도 하시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셨어요. 예. 그리고 되게 좀 툴툴 우리말로 좀 툴툴거리고. 그러실 것 같은데. 시골 사람이라서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단체 사진 찍는데 이제 중앙에 좀 세워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니까 중앙에 좀 서라고 하면 네. 자꾸 옆으로 아니요 저 뒷사람 옆으로 가시고 이렇게 막 조정하고 있으면 네. 대통령 옆으로 한 발짝만 가십시오 이러면 엄마랑 됐다 찍어라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무슨 이제 김구 기념관에서 김구선 기념관에서 이제 그 협약을 했었어요. 투명 사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리더들이 한 100여 명 모여서 찍는데 전부 다 경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뒤에서 형들 야 너무 경직된 거 아니냐? 기자들이 그렇죠? 내가 웃으러 갈게 잠깐만요 하면서 자 대통령 좀 웃어주십시오 하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속 보이게 웃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뻘쭘뻘쭘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놈아가 나한테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놈 중에 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빵 터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사진 찍게 돼.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거죠. 맞아. 그 얘기. 그 부분에 들었어. 보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진짜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뭐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위치가 좋습니다. 하면 주위에서 이제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역광입니다. 뭐 역광이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면 대통령이 딱 했던 말이 네가 프로냐? 네가 프로냐고. 아니 프로가 여기 서라는데 왜 아마추어들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러니까 좀 츤데레 기질이 있네. 네. 프로가 하락하면 나는 할 거야. 그러면서 인정해 준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남자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충성하듯이 그때 충성했죠. 세상 여성분들이 가장 제일 싫어하는 경상도 남자의 츤데레 기질. 툭 던지고 오다 죽었다.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여러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있으셨네. 그래 하여튼 그 자이툰 부대 갔을 때도 사람들이 자이툰 부대의 그 과거의 그 과정을 잘 모르시거든요. 사실은 자이툰이라는 게 자이툰이라는 이라크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 갈 때 미국이 얼마나 압박했는지 한번 시간 되시면 네이버에 한번 치고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하려고 애써왔던 과정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MB 때 그 쇠고기 파동 수입했던 부분에 광우병 대해서는 파동. 예, 광우병 파동했을 때도 얼마나 대통령께서 그걸 지키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거 그 내용이 나와요. 왜 부시가 저 MB는 갔었지만 자기 그 텍사스에 와서 놀러 오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싫다. 1박 3일 해가지고 워싱턴 가서 그냥 딱 자기 할 말 딱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 없다고 할 정도 부시가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다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국가의 기본이 뭔지 그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딱 명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누구든지 이제는 온라인이 돼 있잖아요. 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너무 혜택받은 놈이었고요. 정말 혜택받아서 예. 지금까지 했는데 그거를 내 혼자 안고 가기는 힘들고 이제는 베풀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진영 우리 민주연구원 부원장님한테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도대체 이 사람은 선거에 나오는 거야, 마는 거야? 예. 저는 대충 이유를 들었어요. 이제 이 민주당의 수박들을 전부 다 쫄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출마 여부 그리고 출마 지역구는 도대체 어디냐, 예, 시기상 너무 늦춰지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당원들의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저기 오라는 데 많아요. 우리 동네 와서 수박 좀 깨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많고 한데, 자, 본인이 솔직하게 자 오늘 방송에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김포에 출마하는 게 맞죠? 김포에? 예, 김포에 출마하는 게 맞죠. 네. 웬만하면 이제 김포에 출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전화가 삐리릭 한 통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어봐 그러더라고. 예. 있어봐. 예, 그 당에서 왔구나. 아니 뭐 그렇게 밝힐 수는 없고요. 진짜 아, 밝힐 수는 없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선출직 안 해도 제가 다른 것도 더 잘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출직도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제일 잘하는데. 선출직 합시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런 것도 제가 잘할 자신 있어요. 잘할 자신 있고, 뭐 산업정책 이런 것도 해보고,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겼다면 제가 저 산업정책 비서관 시켜주세요. 그 이야기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국회의원만이 정치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지금 목표는 어쨌든 윤석열을 끄집어내려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목표고, 그래서 12월 27일 날 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 뒤에 지역구를 오픈할 생각이에요. 어디에 출마할지. 그리고 그 전에는 저기 백조가 밑에서 물길질 하듯이 이래저래 다니고 할 생각이다. 뭐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어쨌든 본인의 의지는 말씀해 주셨어요. 예, 김포에 출마하는 게 맞죠?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지금 우리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12월 27일은 이제 드디어 쌍특검이 무리로 국회에 부의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정치가 요동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 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하지만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 작전 짜놨습니다. 작전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새롭게 띄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정치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좀 쓴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분열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열의 조짐이 탄핵의 전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좀 지금 평가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해주시고 방송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통계 자료에 방송이나 기자들이 언론에서 이제 하는 게 아직 30%다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답답했는 게 왜 부정하는 잘못했다라는 부정률이 가장 높아요. 역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6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아요, 이미. 그다음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뽑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피해본다는 것을 지금 한 1년 8개월 정도 배우고 있는데 더 길어지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방송국에서 경제가 완전 파탄할 정도다. 경제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내일이라도 무너져도 할 말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될 때라고 봅니다. 2년 정도 배웠으면 다 배워왔고 더 배울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좀 뭘 더 배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의 그 국힘에서도 사실은 분당되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 탈당 절대 못할 겁니다. 나가서 뭐 자기 분당한다, 죽음에 가는 길로 가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거는 12월 달까지 얘기했지만 말에 탄핵권도 같이 더불어, 삼특검. 삼특검 이 특검과 더불어 이걸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마지막 21대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받은 마지막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보면은 그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보면은 66점 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 부정 평가가. 그 중에 정말 못한다. 진짜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너무 싫다가 53점 몇 프로예요. 예.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윤석열을 그냥 싫은 것도 아니고 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미 국민들은 분위기가 됐는데 민주당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 되면 민주당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많은 거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세요? 자, 민주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 그리고 또 이 저쪽 동네 그 휴민트도 상당히 많아서 예, 정보가 진짜 많아요. 예. 결국은 탄핵한다고 해야지 탄핵됩니다. 의지가 맞습니다. 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대통령이라는 자질도 도구일 뿐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도구일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는 윤석열 탄핵과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 도구로서 정치하겠다는 사람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신념의 변함이 없고요. 우리 당원들도 개인을 좋아하는 호불호를 넘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뜻을 모아주시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당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당직자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기 때문에 당이 결정하면 합니다. 그래서 또 전화가 뭐 삐가 갑자기 야 고향 정에 출마해, 뭐 고향 병에 출마해, 그럼 저는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비판하지만 결정나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한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지금에 있는 지도부보다도 저는 제가 더 훈련되어 있고 더 민주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긴축 기조를 이제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했잖아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수가 덜 거쳤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5, 60조 이상 덜 거쳤고 그만큼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그 중앙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이렇게 빌려 쓰는 소위 말하는 급전이에요. 급전이 있는데 그게 지금 100조가 넘었어요. 보통 이전 정부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한 30조, 뭐 40조 됐는데 이미 땡겨 쓴 급전이,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심폰지는 모르겠는데 적자 국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급전 땡겨 쓰고 수많은 예산들 지금 줄이고 청소년 예산, 뭐 또 청년 예산, 또 노인 예산 이런 걸 줄여가면서 정작 자기들 거는 깎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R&D 예산 때문에 결국은 기초 그 과학이라든가 이 종사하는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석박사들 이런 사람들 지금 밥줄이 내년에 다 끊기게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IMF 이후에 최초로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줄었습니다. 예, 줄었고 뭐 과거 문재인 정부에는 그래도 G7, G8이 되고 G10이 되는 어떤 그런 그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때는 우리가 이탈리아를 앞섰습니다. 지금은 또 다시 떨어지고 이탈리아 유학파. 아이 좀 그만, 그 얘기 좀 그만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민주당 정부 또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왔어도 단 한 번도 그 차이는 있었지만 서서히 성장해 나갔단 말이죠. 가장 좋은 모델은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서히 오르게 하는 거고 집값도 서서히 오르거나 서서히 내려가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급격하게 내려도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매우 지금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비정상적인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동참해야 된다. 예. 윤석열 탄핵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못다한 얘기 한마디씩 하시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 넘었어.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정철영 행정관님. 네, 고맙습니다. 당원이 힘입니다. 당원입니다. 예. 자, 아쉽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또 뒷담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면 눌러주세요. 예. 됐어?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